모두가 돈 벌었다고 말하는 장에서도 자산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수익률은 높은데 실제 구매력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드래곤블리온입니다. 첫 번째 강의의 핵심은 수익률과 실제 부가 같지 않다는 점이에요. 계좌가 10배로 커지면 엄청난 성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의 집값, 좋은 자산, 서비스 가격, 고급 소비재 가격이 같이 오르면 상대적 위치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상승장에서는 모두가 똑똑해 보입니다. 계좌 숫자가 커지니까요. 하지만 진짜 질문은 구매력입니다. 내가 사고 싶은 자산을 실제로 더 살 수 있게 됐는지, 조정장에서 버틸 현금이 남아있는지, 그걸 같이 봐야 돼요. 조건은 분명합니다. 높은 수익률이 내 선택권을 키우고 희소 자산을 살 힘을 키우고 큰 조정에서도 버틸 수 있게 만들 때 진짜 진전입니다. 숫자만 커지고 구매력이 그대로면 그건 화폐 환상일 수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는 수익률을 볼 때 항상 비교 대상을 정하셔야 돼요. 내 계좌가 올랐다는 사실만 보면 기분은 좋지만 같은 기간에 핵심 지역 부동산, 우량 기업 지분, 교육비, 의료비, 생활비가 얼마나 움직였는지 같이 봐야 돼요. 부자가 되는 과정은 숫자를 키우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선택권을 지키는 과정이에요. 화폐 환상은 특히 유동성이 많이 풀릴 때 강해집니다. 시장 전체가 오르면 내가 잘해서 오른 것인지, 통화 가치가 내려가서 자산 가격이 같이 오른 것인지 구분이 흐려져요. 이때 필요한 질문은 단순합니다. 지금 수익이 앞으로 더 좋은 자산을 살 힘을 주는가, 아니면 이미 오른 가격을 쫓아가게 만드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수익이 났는데도 다음 사이클에서 더 불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상승장에서는 현금이 답답해 보입니다. 그런데 큰 조정장이 오면 현금은 상대적 힘이 됩니다. 손실을 피한 사람은 좋은 자산을 더 낮은 가격에서 살 수 있고 전액 투자한 사람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존은 비관론이 아닙니다. 유동성이 얇아질 때 게임에 남아있는 능력입니다. 내가 감당 못할 손실이 예상되는 비중이라면 테마가 맞아도 비중이 틀린 거예요. 반대도 있습니다. 구조적 상승장에서 현금을 너무 오래 들고 있으면 구매력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현금 전부가 아닙니다. 답은 가격, 환율, 유동성이 서로 맞지 않을 때 현금을 선택권으로 남겨두는 겁니다. 현금의 힘은 절대적인 금액보다 상대적인 위치에서 나옵니다. 모두가 레버리지를 쓰고 있을 때 현금은 답답해 보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무너지고 담보가 줄고 심리가 얼어붙으면 현금은 갑자기 협상력이 됩니다. 그때는 좋은 자산도 팔려 나오고 평소에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가격이 열립니다. 중요한 건 현금을 들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똑똑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현금에는 목적이 있어야 해요. 첫째, 실수를 만회할 시간을 줘야 돼요. 둘째, 좋은 자산이 할인될 때 행동할 수 있어야 돼요. 셋째, 가족과 사업과 생활의 압박 때문에 나쁜 가격에 팔지 않게 해줘야 돼요. 이 세 가지 기능이 없다면 현금은 전략이 아니라 그냥 방치된 돈이에요. 두 번째 강의 핵심은 앞으로 자본주의가 정부와 전략 기업에 보이는 손에 더 많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정부 부채가 커질수록 국가는 직접 돈을 계속 쓰기 어렵습니다. 대신 전략 기업을 밀어주고 지분을 갖고 수요를 만들고 그 기업이 만드는 부가가치를 활용하려 할 수 있어요. AI, 우주, 반도체, 로봇, 데이터 센터 같은 산업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투자자가 봐야 할 증거는 뉴스 제목이 아닙니다. 실제 자본 투입, 규제 변화, 정부 조달, 인프라 구축, 그리고 그 기업이 국가 운영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는지입니다. 리스크도 있어요. 정부가 테마를 밀어준다고 모든 종목이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 정책, 수요, 사업 모델이 한 방향으로 연결되는 기업을 골라야 됩니다. 이름만 붙은 테마주는 조심해야 돼요. 보이는 손의 시대에는 국가가 어떤 기업을 그냥 민간 기업으로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도체, AI 인프라, 우주, 방산, 전력망, 데이터 센터는 단순 소비재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는 세제 혜택, 보조금, 규제 완화, 조달 계약, 인프라 투자로 특정 산업의 방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가 착각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정책 수혜 산업과 수익 나는 주식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산업은 국가적으로 중요하지만 경쟁이 심해서 마진이 약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업은 뉴스에는 자주 나오지만 실제 현금 흐름은 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책을 볼 때는 발표문보다 숫자를 보셔야 돼요. 매출, 수주, 설비 투자, 가격 결정력, 진입 장벽이 같이 움직일 때만 보이는 손이 투자 성과로 연결돼요. 세 번째 강의 핵심은 다음 금융 인프라가 코인 네트워크만이 아니라 기업 플랫폼에서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앱 기반 결제, 플랫폼 머니가 커지는 이유는 블록체인 기술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기업과 네트워크를 매일 쓰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번 사이클 안에서는 여전히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다만 다음 단계의 대중화는 기업 결제망, 소비자 앱, 규제 안의 결제 레일에서 더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누가 사용자 관계를 갖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사용자가 플랫폼 안에서 생활하면 그 플랫폼은 결제, 신용, 리워드, 커머스, 금융 데이터를 같이 움직일 수 있어요. 리스크는 규제와 준비금 신뢰, 그리고 실제 사용 필요성이에요. 결제망의 본질은 기술보다 습관입니다. 사람들은 매일 쓰는 앱 안에서 돈을 보내고, 물건을 사고, 포인트를 받고, 대출을 비교하고, 데이터를 남깁니다. 그래서 다음 금융 인프라는 가장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용자를 붙잡고 있는 기업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을 볼 때도 같은 원칙이 필요해요. 준비금이 안전한지, 규제가 명확한지, 실제 결제가 일어나는지, 기업이 그 결제 데이터를 어떤 사업으로 연결하는지 보셔야 돼요. 단순히 코인 이름이 붙었다고 가치가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사용자가 매일 필요로 하고, 기업이 신뢰를 유지하고, 규제가 허용하는 구조일 때 결제 레일은 자산이 됩니다. 네 번째 강의 핵심은 고연봉 산업이 지역 자산 가격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이에요. AI 엔지니어, 반도체 인력, 데이터 센터 전문가, 플랫폼 개발자는 소득이 늘어도 전부 소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거가 안정되면 남는 돈은 주식, 부동산, 장기 자산으로 흘러갑니다. 이러면 지역 효과가 생깁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데이터 센터, 소프트웨어 거점, 고소득 제조업 네트워크 주변에는 구매력이 계속 들어올 수 있어요. 단순한 부동산 상승론이 아니라 임금, 저축, 자산 소유, 위치가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조건은 실제 고연봉 고용입니다. 채용이 늘어나는지, 설비 투자가 들어오는지, 지역 인프라가 확장되는지, 근로자가 투자 잉여 자금을 만드는지 봐야 돼요. 리스크는 이 이야기가 이미 가격에 너무 많이 반영된 뒤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역 자산 가격은 금리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 어떤 산업이 들어오는지, 어떤 사람들이 소득을 벌고 남기는지,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가 중요합니다. 고연봉 산업은 단순히 월급을 높이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소비 수준, 학군 수요, 주거 선호, 상권, 장기 투자 여력을 같이 바꿉니다. 다만 여기에도 순서가 있어요. 먼저 기업 투자가 들어오고, 그 다음 고용이 생기고, 그 다음 소득이 쌓이고, 그 다음 지역 자산 수요가 강해집니다. 이 순서를 건너뛰고 이야기만 먼저 가격에 반영되면 위험해요. 투자자는 지도 위의 이름보다 실제 고용 데이터와 교통, 전력, 용수, 학교, 주거 공급을 보셔야 돼요. 체크리스트는 5가지입니다. 첫째, 명목 수익률과 구매력을 나누세요. 둘째, 예측 못한 조정을 버틸 현금을 남기세요. 셋째, 정부와 기업의 자본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전략 산업을 보세요. 넷째, 플랫폼이 장악한 결제망을 보되 규제와 실제 사용을 확인하세요. 다섯째, 고연봉 산업이 지역 자산 수요로 이어지는지는 임금, 고용, 인프라 증거로 판단하세요. 마지막 조건은 겸손입니다. 좋은 테마가 맞아도 진입 가격이 틀릴 수 있습니다. 현금이 맞는 순간에도 장기 자산 스토리는 살아있을 수 있어요. 투자자는 구호 하나를 고르는 사람이 아니라 증거에 맞춰 비중을 조절하는 사람입니다. 체크리스트에 하나를 더 넣으세요. 그 스토리가 내 미래 선택권을 넓히는지 아니면 지금 들고 있는 포지션을 정당화하는지만 보세요. 테마가 맞아도 세금, 생활비, 충격, 리밸런싱을 감당하지 못하면 자유가 줄어듭니다. 진짜 부는 선택권을 넓히고 화폐 환상은 계좌 숫자를 키우면서 선택권을 좁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록 습관이 필요합니다. 내가 왜 샀는지, 무엇이 확인되면 더 살지, 무엇이 깨지면 줄일지 적어두셔야 돼요. 상승장에서는 기억이 전부 좋게 바뀝니다. 사람은 원래 자신이 처음부터 맞았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기록이 없으면 운으로 번 돈도 실력으로 착각하고 다음에는 비중을 더 크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기록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첫째, 이 자산이 내 구매력을 왜 늘려주는지 적으세요. 둘째, 현금이 얼마나 남아있어야 조정장에서 행동할 수 있는지 적으세요. 셋째, 정책과 기업 실적이 어느 지점에서 실제 숫자로 연결되는지 적으세요. 넷째, 플랫폼과 결제망은 사용자 수가 아니라 반복 사용과 신뢰를 확인하세요. 다섯째, 지역 자산은 소득과 고용이 먼저인지, 가격 상승 기대가 먼저인지 구분하세요. 이렇게 해두면 시장이 흔들릴 때 판단이 훨씬 단순해집니다. 가격이 빠질 때 무조건 공포에 파는 것이 아니라 원래 확인하려던 조건이 깨졌는지 봅니다. 가격이 오를 때도 무조건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미래가 과하게 반영됐는지 봅니다. 결국 경제 강의의 핵심은 하나예요. 좋은 이야기와 좋은 가격은 다르고 좋은 수익률과 좋은 구매력도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AI 산업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AI는 장기적으로 큰 변화가 맞을 수 있어요. 반도체, 전력, 데이터 센터, 소프트웨어, 로봇, 결제망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오늘 아무 가격에 사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산업의 방향과 내 계좌의 진입 가격은 별개입니다. 좋은 산업일수록 사람이 몰리고 사람이 몰릴수록 가격이 먼저 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이클에서는 3가지를 같이 보셔야 돼요. 첫째, 산업이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지 보세요. 둘째,
그 매출이 주주에게 남는 이익으로 바뀌는지 보세요. 셋째, 내가 그 이익을 너무 비싼 가격에 사는 건 아닌지 보세요. 이 세 가지가 맞을 때 수익률은 구매력으로 바뀝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이야기는 좋지만 결과는 약할 수 있어요. 결국 투자자는 낙관론자도 비관론자도 아니어야 합니다. 증거가 쌓일 때는 낙관론자도 비관론자도 아니어야 합니다. 증거가 쌓일 때는 낙관적으로 움직이고 가격이 증거보다 앞서가면 차분하게 줄이면 됩니다. 현금은 겁쟁이의 도구가 아니라 다음 판단을 기다리는 도구예요. 자산은 욕심의 대상이 아니라 미래 선택권을 사는 도구입니다. 이 기준을 지키면 시장을 맞히지 못해도 크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틀렸을 때 줄일 수 있고 맞았을 때 더 좋은 자리에서 키울 수 있어요. 그 차이가 장기 복리의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경제 강의 핵심은 이겁니다. 화폐 환상은 명목 수익을 실제 부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조정장은 현금의 힘을 다시 보여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부와 기업은 전략 산업, 인프라, 플랫폼 네트워크를 통해 성장의 방향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투자자는 무엇이 오르는지만 보면 부족합니다. 누가 희소 자산을 갖고 있는지, 누가 네트워크를 통제하는지, 고연봉 현금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가격이 리셋될 때 누가 유동성을 갖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선택권이 핵심입니다.